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유튜브 방송 KYD를 출범했습니다. 뉴스핌 KYD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기 위해 먼저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나 각 정당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이제 4.10 총선이 2달 앞으로 다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 바로 제3지대 정당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여부인데요. 오늘 뉴스핌에서 제3지대 정당을 대표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핵심 인물들을 모셨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최운열 새로운 미래 미래전략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본인 소속한 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창당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가까이 됐습니다만 국정이 굉장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라는 힘을 믿고 전혀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정부 여당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엄청 많습니다만 이러한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제3회, 제4회 새로운 정당에 출연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달성되리라는 신념하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쯤에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고 개혁신당 자체가 태어난 지가 이제 한 달이 막 되어가는 그야말로 신생 정당입니다. 그리고 젊은 정당입니다.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30대고요. 많은 주축 멤버들이 아직도 30대인 젊은 정당, 그리고 저는 물론 30대가 아닙니다만 함께 호흡하면서 그동안 양당이 보여줬던 상식과 어긋나는 억지, 우기기, 이런 신물나는 정치의 모습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상식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지금은 제3지대라는 거대 양당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정당입니다만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에서 빅텐트 아래 하나로 모이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해서 그야말로 거중 조정자 가운데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이런 억지를 부릴 때 균형을 잡는, 항상 상식의 편에 서는 그런 정당이 되겠고요. 이제 2달여 남은 총선에서 개혁신당 또 제3지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셔서 꼭 원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지금 모두 발언하시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도 다 이제 제3지대 정당에 참여하시게 된 것은 기존의 좀 양당제 이 정치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을 텐데요. 양당에 계시면서 어떤 좀 문제점을 느끼셨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대화와 타협이 지금 실종됐잖아요. 올로와 나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70 내지 80% 선에서 좀 합의를 봐서 이게 법안도 통과하고 국정을 끌어가면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한 35% 정도 되면 만약 민주당이 잘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50 내지 60%가 되는 게 맞는 일이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35% 남짓이 되면 국민의힘이 잘한다면 또 국민의힘 지지가 한 50 내지 60% 가는 게 정상인데 이 두 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35% 전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지도는
30 내지 35%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거의 한 60%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맡길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국정이라는 게 흑백 논리로 다뤄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중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 속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희망을 걸 곳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라는 가치도 중요하고 진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한 분에 대해서 나는 보수의 가치만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당의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정당, 더 많은 정당,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로 보면 7개 내지 8개 정당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정당이 나타나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야 국정이 종합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당제 폐해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중단시키고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마지막 말씀 마무리가 근데 되겠느냐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만나 뵈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혁신당과 저희 당이 정말로 잘 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은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양당제도의 양당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참 적절한 비유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가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서로 못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그러면서 서로 이른바 염치 없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수십 년 전만 해도 최소한의 염치는 지켰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쌓이기 전에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다 본인들이 현직 대통령에 재직하고 있을 때 아들들이 구속됐습니다. 사법 처리가 됐죠. 그리고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도 형님들이 다 구속이 됐고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어떤 것이 드러났을 때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는 항상 본인의 수족이라도 잘라내는 최소한의 염치는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개혁이 되고 점점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소위 명품백,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소위 그냥 모른 채 하고 막말로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인가. 오히려 20년, 30년 전의 정권이면 이렇게 해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당대표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그냥 통과를 시키고 법원에 가서 영장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일단 1차적인 판단을 받으시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첫 번째는 부결을 시켰잖아요. 체포동의안을. 그리고 두 번째 올라왔을 때도 그 바로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른바 반란표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차라리 옛날 YS, DJ 아니면 그 이후에 있던 어떤 대통령도 지켰던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사라진 정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후퇴한 것이죠. 글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치 상황이 가능한 게 바로 양당이 서로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양쪽 다 꼴보기 싫다. 너희 너무 못한다. 라고 할 때 다른 선택, 적어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최소한의 염치를 갖고 상식선을 지키는 정치 세력으로서 선택의 새로운 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 나온 것이고, 물론 이제 아직은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제3지대가 부상하고 이번 4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누구도 모시 못할 원내 세력으로 들어간다면 양당은 어쩔 수 없이 개선될 것이다. 제3지대의 존재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른바 미꾸라지를 튼튼하게 살찌우게 만드는 메기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양당이 이렇게 이제 대립적인 입장인데, 유의미한 숫자를 가진 캐스팅 보트를 지닌 제3의 정치 세력이 있다면 이 정치 세력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 정부 여당의 정책이 합리적이다. 그럼 거기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민주당의 정책이 괜찮으면 여기를 도와주는 건데, 지금은 둘이 대립되어 있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싸우기밖에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고달프고 피곤하고, 또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그 산적한 문제들,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이런 게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도 해결 실마리가 찾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렇게 둘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의문마저 드는 그러한 양 정당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반드시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정치를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반론 성격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사실 제3정당이 존재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나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이런 데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었고요, 안철수 대표의 당도 있었고, 이런 당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당들이 있을 때 혹은 좀 때와 지금 거대 양당이 이렇게 있을 때, 정치에 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시각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자민련 경우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IMF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DJP 연합이라는 정말로 이념적으로 차이가 큰 두 정당이 하나의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IMF 위기를 잘 극복했던 전례가 있는 거고요. 20대 때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이 제 경험인데 굉장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당들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속 이런 존재했더라면 한국 정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정치 지도자의 어떤 안목이라든지 미래를 보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도중에 소멸해서 문제지, 그 당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화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3지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신 회의론, 저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제3의 정당이 탄생했는데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3지대가 총선 때 탄생을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양당으로 다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면 거의 스스로 소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3당이 과연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정치 체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양당제죠.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항상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고 의석도 두 당이 거의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제3지대가 출현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거대 양당으로 이렇게 빨려가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뚜렷한 정책적 지향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반복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에 있어서 다른 거대 정당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정책,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조금 힘이 떨어지면서 소멸됐었는데, 저희 개혁신당은 그래서 10개 정도의 지금 정강정책 시리즈 발표가 이어졌고요. 각 분야별로 골고루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찬동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민 100%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글쎄요, 뭐 그거는 아주 선심성, 귀에는 듣기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는 정책 빼고는 그런 정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뚜렷한 정체성을 발표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연속 가능한 영속성이 있는 정당으로서 남으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3년 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제3지대 출신의 정치인이 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지금의 양당 구도가 아니라 뭐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해처 모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 주요 정당이 계속 공존하는 형태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이나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 될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뭐 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사를 되돌아보면 이제 육공화국 때 3당 합당이라는 게 오늘날이 정치 왜곡을 가져가는 시발점 같아요. 그 당시도 3당이 좀 균형 있게 갔는데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역적으로도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 욕구라는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다양한 만큼의 거기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당들이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국민의 삶을 더 높이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우리 정당이 나오면 이것을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해서 끌고 가고, 또 뭐 우리가 잘못하면 또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러는 이제 역사를 만들어야지 과거처럼 3당 합당이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된다면 우리 정치의 발전은 퇴행을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그런 형태, 그러니까 3당 합당이나 뭐 이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른바 적어도 주요 정당 3개 이상의 다당제가 유지가 되려면 지금과 같은 통치 행태로는 조금 계속 양당제로 갈 그런 요인이 많을 것 같고요. 이번 총선 이후에 큰 변화를 꾀한다고 하면 이른바 거국 중립내각 형태, 아니면 책임총리제 같은 형태로 여야 합의로 총리 후보를 추대를 하고, 그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의 구성, 그러니까 추천권을 실제로 행사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런 큰 어떤 새로운 정치, 통치 형태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을 사실상 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임명하고, 총리는 이른바 뭐랄까 그냥 어르신으로 자리 지키시고, 그 모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는 것을 신문 보고 아시는 상황에서는
뭐 다당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가 된다면 그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장관을 이렇게 각 당에 좋은 분들을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3당 이상의 다당제가 유지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개혁신당에 제가 이제 정치개혁 방안을 잘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발표한 정치개혁의 이제 방향은 87년 헌정체제를 이제 종식할 때가 됐다. 그래서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이 정치 상황도 바뀌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내각제로 갈지 우리 당이 이제 제시한 개혁 방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형태의 개헌을 하자. 거기에 맞게 선거제도도 개편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한 사람한테 집중된 권한이 이제 총리로 배분이 되면 그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정상적인 선거라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대개 이제 2개, 3개 정당이 연합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훨씬 좋은 게 지금은 우리가 같은 당에서 정권이 이어져도 정책이 대통령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형태의 협치가 가능하면 이번에 A, B, C 3개 정당이 정부를 구성했다. 다음 총선에서 A가 탈락이 되고 B, C, D가 됐다. 그러면 B와 C의 정당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거든요. 독일 같은 데 보니까 기민당 시절에 외무부장을 했던 사람이 3인당 정권 하에서도 외무부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권력이 좀 분산되는 그런 형태의 권력 구조가 이번 선거를 전후로 좀 개편이 된다면 다당제를 통한 여러 가지 협치가 가능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마련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한 통치 구조의 변화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국 중립내각은 개헌까지 가기 전에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총선 결과에 따른 의석 분포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개헌까지 가기 전까지 그런 형태의 정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그래서 개헌에 대한 동의도 얻고 이게 잘 돌아간다. 그 전에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이 실제로 잘 마련돼서 실현되는 정부 형태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그 통치 형태가요. 그런 거를 미리 좀 선을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뭐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이르기 전 단계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만 결단하면 가능하죠. 예. 대통령의 결단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뭐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뭐 연정이나 이런 걸 좀 제안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야당에서 이렇게 거부하는 뭐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당시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당시 지지율도 낮고 이런저런 공격도 많이 받다 보니 당시 야당은 그런 연정 제안을 일종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판단 내지 심판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 결과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 나온 국민의 심판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치의 어떤 형태를 좀 바꿔보자. 그거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제안됐던 연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다 이제 제3지대 정당 필요성 이런 거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두 분 다 이제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소속이 돼 있으셨어요. 그런데 뭐 내부 개혁이나 이런 다른 방안으로 이 당을 좀 바꿔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런 식의 노력을 좀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뛰쳐나와서 제3지대 정당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지금 뭐 바꿀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뭐 인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저희 경우에는 거의 1년여에 걸쳐서 꾸준하게 요구를 했지요. 당이 혁신하고 변해라. 민주화 언론을 좀 활성화시켜라.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그 양대 정당에서는 이 다름을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례대표로 내정이 되니까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은 게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왜 비례대표로 뽑아오느냐. 엄청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나 저는 뭐 학교에서 33년 봉직하고 정년까지 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제2의 퍼블릭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여의도에 왔기 때문에 나는 뭐 당문이라는 거기에 뭐 휘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제 입장을 견지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그 타다 금지법을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목표 지점을 빨리 가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엑셀을 밟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브레이크가 작동된다는 믿음이 가야 엑셀을 밟지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정부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을 밟을 처지는 못 되고 이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의 역할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신문의 타이틀이 미스터 브레이크라고 그렇게 달아준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견해를 계속 이제 하니까 나중에 진정성이 좀 통했는지 정부 여당 내 제3정조위원장이라는 거는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를 다 관장하는 정조위 위원장을 비례대표 초선한테 맡기기도 하고 21대 총선 때는 저더러 선거관리위원장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 보면 진정성 있게 표현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좀 변하긴 변하구나 하는 거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제가 있을 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하는 그 의원 세미나에 가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대화의 단절의 한 단면이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텐데 아예 알 생각 자체도 안 해요, 서로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타픽을 보고 가면 처음에는 원숭이 보듯이 쳐다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거가 정말로 우리 정당사의 문제구나. 다른 얘기를 들으려는 자세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양당제 그런 폐해를 이번에 좀 끝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한 달 전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외부자로서 지켜본 것이고 제가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저도 물론 그 박근혜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이 무조건 정부에 반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조를 맞춰가면서 마치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한쪽 다리씩은 묶고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춰서 뛰어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 2023년 3월 8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그 전당대회도 이른바 당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전당대회였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이제 도중 하차를 하게 되면서 생긴 전당대회였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당대표의 꿈을 안고 출마 아니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대통령실에 의해서 하나씩 차례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김기현 당대표 선출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저는 거의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뭐 주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원외에 있다 보니까 원내 의원들이 모이는 의총에 참석할 기회는 없어서 방송을 통해서 이게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전당대회냐, 이런 식의 노골적인 개입이, 그리고 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피선거권을 회복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생겼던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로 나온다는 것도 상식 밖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국민의힘은 이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원외에 있는 전직 의원만 떠들고 원내에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이른바 스피커가 큰 주요 당직에 있거나 다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냐. 이거는 이른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빠진 거 아닌가. 그게 탈당의 가장 큰 동기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태는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는 잠시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이번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노골적으로 염치 없고 상식 밖의 행위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얘기도 잠깐 좀 드리면 민주당은 뭐 다 아시다시피 대표 자신이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 사법 리스크의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일반 의원들이 그런 이제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져도 당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요. 징계도 못하고 본인의 리스크에 비하면 의원들의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의 도덕성 자체가 이게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당의 문제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의 권한도 제왕적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가 생기듯이 당으로 돌아오면 당대표가 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공천권이라든지 뭐 예산 집행권이라든지 인사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은 의원들도 그 대표 앞에서는 바른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진짜 그런 구조 자체를 깨야 되겠다.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그 발표한 내용은 가능한 당대표를 안 두면 좋겠는데 그 미국의 이제 플로어 리더 같은 형태만 두고, 그런데 우리 뭐 정당법상 그런 것이 또 허용이 안 된다면 상징적으로만 대표를 두고 그 다음에 당 내에서도 상권 분립 체계를 갖춘다. 윤리 심판원장 같은 사람 두어서 정상적으로 대표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당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두 당의 경우는 저대로 두면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 현행법상 뭐 자기들이 누리는 게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좀 변해주면 우리 정당사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그 이준석 대표가 저희 뉴스픽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좀 정당개혁 관련해서 뭐 방안으로 좀 말씀하시는 게 전략 공천을 금지하는 걸로 아예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죠. 정말로 밑으로부터의 공천,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뭐 관행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능한 전략 공천이라는 게 당 대표 마음대로 하는 게 전략 공천이지 않겠어요? 그런 걸 최소화하는 것이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이준석 대표 생각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뭐 제3지대, 제3정당의 필요성 같은 것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인정을 하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지역주의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어떤 지역을 기반에 두지 않은 정당이 성공하기는 좀 쉽지 않다. 뭐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뭐 소선거구제 하에서 현실이 그런데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할 만한 그래서 좀 유의미한 의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 방안 같은 걸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과거 제3당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시작을 했죠. 뭐 자민련이 충청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했던 국민의당은 사실상 호남 중심이었고요. 뭐 지역적 기반을 갖고 주로 활동했던 게 제3당인데 저희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지역적 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젊은 층이라는 세대적 기반은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지지층도 젊은 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보다는 이게 젊은 층의 지지가 나온 것은 저희가 발표하는 정책이나 저희 당이 주는 이미지가 젊은 층에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대에 기반한 정당으로 출발은 지금 했습니다만 물론 이거를 2030뿐만 아니라 2050까지 더 넓혀야 되고 결국에는 전 연령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으로 점점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개혁신당은 과거에 존재했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당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 정책으로 승부를 봄으로써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층까지의 지지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그 기반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 과거 프레임 같아요. 예.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당 합당 이전만 해도 부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야도로서 명성을 날리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3당 합당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영남대, 호남의 구도가 굳어져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대부분 뭐 자기 태어난 지역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지역에 대한. 그러면 그 세대들이 벌써 이제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 가치 중심으로 판단을 할 국민들이 많아지지 지역에 편중해서 어떤 의사결정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정치개혁의 방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정치개혁에서도 뭐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좀 볼상사나운 게 불체포 특권 같은 거. 우리 스스로 포기하겠다. 여기도 아마 그런 공약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공천장을 줄 때 아예 본인 스스로 서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헌법을 바꿔야 제도적으로 바뀌겠지만 바뀌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걸 실천하겠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또 뭐 면책 특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내려놓겠다. 이러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역의 문제보다는 그런 어떤 가치, 정책의 문제에 더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리라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런 걸 넘어서 AI가 이제 중심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게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변화, 혁신, 개혁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색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혼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념적인 순수성 내지는 양극단에 머무른 게 아니고 유연성을 갖고 언제든지 양쪽 진영에서 좋은 거가 있으면 취사 선택해서 그걸 잘 섞을 수 있는 그게 정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구현 형태에 있어서 양당의 세력과 이게 맞다고 하면 언제든지 옳다고 생각되는 세력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 내지는 혼합
이른바 하이브리드 정신이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제3지대의 존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조주의 아니면 뭐 순혈주의 이런 게에 집착하지 말고 유연성을 갖고 언제든지 연합하고 섞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야죠. 예, 이제 말씀 표현의 이제 단어를 이제 혼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용어로 저는 그 통합형 정치, 통합이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 또 젠더 간의 갈등 너무나 갈갈이 지금 찢겨져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참 국가가 운영되기 어려워서 정말로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리더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 같고요. 또 이제 여구야구 하도 반칙을 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정말로 공정의 개념도 중요한 시대 정신이 아닐까. 통합과 공정. 저희 당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 나눠보니까. 예, 근데 그 공정과 상식이 한 번 오염된 적이 있어서. 맞아요. 예. 저희 그 뉴스핌 이제 KYD가 출범을 했는데 이 KYD가 코리아 유스 드림 이거의 약자로서 이제 청년들이 꿈꾸게 하자 이런 좀 슬로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좌절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오히려 더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지금 현실인데요. 새로운 신당을 이제 만드셨으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좀 특히나 이준석 대표 신당, 개혁신당은 젊은 층한테 지지를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비전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표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정치가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상호 모순될 수가 있죠.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본인들의 정책이나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게 모순된 표현같이 보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꾸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 이게 숫자상은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간다, 얼마 지속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금개혁도 못하고 어떠한 개혁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욕을 먹더라도 표를 잃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하겠다. 그게 어떠한 연금개혁이라든지 다른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이나 정당이 항상 표에 매몰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야 되는 정치. 그리고 그게 결국엔 인정받는 정치 문화가 형성이 돼야만 후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표 잃을 것을 감내하면서도 하는 정치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개혁에 하나 더 붙이자면 노동개혁이 또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노동구조를 보면은 양대 노총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박탈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양대 정당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뭐 주류를 이루는 그런 당처럼 보여지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옛날에 그래도 뭐 민주화 운동을 한 그 정신은 좋습니다만 그
그것이 무슨 훈장처럼 그것을 달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이 기회가 이 두 정당한테는 기회가 없구나 이런 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학벌이라든지 명성, 훈장, 계급 이런 것이 없더라도 정말 자기가 그 분야에서 노력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젊은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치도 지금의 정치는 저는 생계형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의를 하기를. 그래서 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분들 같아서 추월하고 공천을 받아야 되고 당선돼야 되고 정권이 오고 가고 하는 건 사실 그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별 관심도 없을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건 공천받고 당선되는 것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계형 정치가 아니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기회 평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미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조건의 평등을 우리 사회에 좀 정착시키는 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좀 정책적인 질문을 별로 좀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면은 양당에서 이제 뭐 공통점이 좀 있을 것도 같고 차이점이 있을 것도 같고 이런데 최근 뭐 이제 금융개혁 관련해서 좀 정책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양당에서 생각하는 좀 방향성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최은현 의원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 관련한 전문가시고 저도 사실은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 날 개혁신당의 정강정책 시리즈 세 번째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한 8가지 정도의 입법 과제 그리고 중장기 과제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제가 20대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그때 자본시장법의 이제 개정 작업이나 이런 거를 주도를 하셨고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의 특히 상장 회사들이 모든 주주, 소액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보다는 지배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모든 주주를 위한 소위 비례적 이익을 충실해 이행해야 된다는 상법 개정. 이건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비롯해서 한때 물의를 빚었던 소위 물적 분할 후에 동시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 같은 거를 금지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사주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오히려 경영권을 더 강화하는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당은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의 투표권 행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상장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이제 입법 과제로 제시를 했고요. 사실은 그런 입법 과제가 완수가 되면 한국의 평균적인 주가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코스피나 코스닥은 지금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로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부채를 뺀 순자산을 팔면 지금 시총보다 훨씬 더 나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한국 주식인데 이렇게 한국 주식이 싼 이유는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형편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입법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이른바 상속세에 좀 상속세율을 깎아주는 걸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가가 낮은 건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깎아주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게 좀 역전된 논리, 좀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꾸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당황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개혁미래당에서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최 의원님과의 저희 당과의 어떤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금융 전문가 다 되셨네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자본시장 개혁 그 과제 큰 걸 다 그 개혁신당에서 반영을 하셨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저는 금융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 속에는 금융을 잘할 수 있는 DNA를 타고났다고 제가 평소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조업이 튼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금융이라는 게 우리 몸으로 보면 우리 피에 해당되거든요. 한 나라 경제에서. 그러니까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야 우리가 고혈압에 걸리지 않고 고지혈증에 안 걸려서 건강하듯이 한 나라의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그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금융의 선진화라는 건 바로 그 나라 경제의 선진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거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한번 잘해보면 어떨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게 이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 그걸 그 뒤로도 계속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위상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고 다 후퇴해버린 바람에 지금 굉장히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이제 자율과 창의가 주어져야 제대로 된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자율과 창의가 주어지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얘기하신 지배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야 자유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 구도 형태의 그런 지배 구조 가지고는 좀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배 구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론으로 보면 뭐 한국적 지배 구조가 외국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 당이 잘 힘을 합해서 이건 정말로 선진화시키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기둥이라고 봐요. 저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지배구조의 선진하고 경영 투명성.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후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기둥만 잘 받쳐주면 기업한테 한없는 자유를 줘도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문제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세제를 좀 합리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적 세수입니다. 제일 높은 게 65%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대주주 입장에서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에 거둔 상속증여세 세수가 제가 어림잡아 추계해보면 한 4조 5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20% 정도로 대폭 낮추면 오히려 세번이 더 확대돼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 필요도 없잖아요. 국내에서 자율적으로 납부하면 오히려 그러면 대주주들도 순수하게 지배구조도 더 선진하고 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속세 언급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20% 또 할증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율이 높은 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지배구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소위 한국형 지주회사 제도. 다들 아시는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런 거는 상장된 회사는 최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비상장이고 거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주 LG 상장돼 있고 LG 화학 상장돼 있고 LG 화학에서 떨어져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 손자 회사까지 다 상장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른바 오너 입장에서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의 주가만 싸게 유지가 되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상속세도 왕창 줄이면서 자신이 이른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는 대단히 왜곡된 잘못된 형태의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는 저희 입법과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입법과제를 통해서 개선되고 주가가 부양되면 그 이후에 상속세율 인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한국인의 DNA상 금융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 개인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그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선물 옵션 투자는 기관들이나 하는 건데 우리는 개인이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개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이 뭐 지향점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미 우리는 합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건을 부여받고 왔으면 그냥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 합당 결의문에 도장을 찍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뭐 말씀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못하신 얘기나 뭐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 요즘 뭐 신문 지상이나 또 방송 채널 보면 특히 이제 그 종편 같은 데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잘 된다고 멘트 하시는 분보다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잘 안 될 거라고 예측이 하는 게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케미가 다른데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케미가 똑같으면 1 더하기 1은 2일 뿐이고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약간의 케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도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앞으로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가,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과 일치한다면 괜찮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 입장에서 그런 이런 새로운 정치 환경이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총선이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되겠나, 뭐 통합이 되겠나,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물론 각 지금 기존의 정당 내에도 이른바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자강파도 있고 합쳐야 된다라는 통합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마나 양당에서 보아왔던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이런 아름다운 통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을 포함한 제3지대 결국엔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제3지대의 정당에게 50석만 주시면 정말 지금까지 못 보셨던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바뀔 수도 있고 국민을 떠받들면서 국민의 상식선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4월 10일 총선에서 제3지대 개혁신당을 비롯한 정당들에게 많은 지지와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긴 시간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핌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직업의 신현이언이신 같은연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본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Crazy,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Crackshot, yeah!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핌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동료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탑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다리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